살아계신 주님, 감추어졌던 역사의 진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것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림으로 세상을 바꾸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성 감옥에서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양반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승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날부터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죠. 주님, 조선 땅에 1만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죠. 혼자서 예수 믿었는데 10,000명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와, 큰 비전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예수 믿은 1899년 감옥에서부터 기도합니다. 이 땅에 100만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이게 이승만의 비전입니다. 왜 100만일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뒤집어야 돼요. 역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돼요.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꾼다고 실현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현실 속에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걸 뒤집으려면 최소한 100만 명은 모여야 된다. 최소한 100만 명의 결집된 힘이 있어야 되고 100만 명 정도가 기도해야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게 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승만은 대단한 비전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주의자였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게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적인 개혁 방안으로 뜯어 고쳐야 고쳐지는 거죠. 내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한 100만 명은 예수 믿어야, 그래야 기독교적 개혁이 가능하겠다. 그 이승만 박사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나온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합니다. 제가 올여름에 이승만 박사가 활동했던 지역 쭉 돌았는데요, 실제로 이승만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받은 지금의 할아버지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87세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그 이승만 박사가 전도하신 분 가운데 아주 쟁쟁한 인물이 된 분이 많습니다. 한 분 소개하면요, 이번에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년 그 강연회 때 제가 강연을 했는데, 추모 행사 때 하와이 주지사도 오고 뭐 행사가 굉장했어요. 그렇게 행사가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오바마 대통령 엄마 아버지가 다녔던 하와이 대학교, 거기 이사장을 오래 하신 분이 한국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하와이에서 영향력 있으시냐? 원래 하와이는 지금도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섬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랑 비행기로 연결이 돼요. 하와이의 공항이 호놀룰루 공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코나 공항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 코나에 그 예수전도단 영성 훈련센터가 있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코나로 많이 가요. 원래 코나는 지형적으로 이 공항을 만들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설회사들이 몇 번 검사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와이 우리 교포 가운데 한 분이 하와이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건설사 직원이었어요. 194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다 백인들만 있는 회사에 유색인종으로 건설사 직원이 된 거죠. 그리고 최초로 유색인종으로 건설사 사장까지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한다 그러면 밀어붙이잖아요. 이분이 코 나가서 딱 조사해 보니까 이거 백인 건설회사는 못하지만 한국 사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코나에 공항을 지었는데 진짜 공항을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입장에서는 공항이 하나밖에 없을 때랑 공항이 2개면 이거는 역사가 달라집니다. 관광객 숫자가 달라지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역량이 달라지죠. 그 공항을 하나 더 만들므로써 하와이의 역사를 바꾸고 경제를 다 뒤집어 버린 이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 뭐 주지사고 누구고 이 공항 만드신 이 한국 교포 앞에서는 다 꼼짝 못하죠. 주지사가 실제로 부임하면 인사하는.
그분이 이승만 박사가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승만 할아버지께서 무릎에다 앉혀놓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하와이 교포들도 이 머리에 이가 많았대. 하얗게 저는 뭔지 모릅니다. 석회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가 낳는 알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막 이가 알을 낳아갖고 뭐 하얗게 됐는데, 늘 이승만 할아버지가 아이들 무릎에 앉혀놓고 이 잡아주고 석회로 찬빛 이렇게 머리 그 석회 흰 거 이렇게 닦아주면, 말하자면 이제 머리를 청소해 주는 거죠. 이렇게 청소해 주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막 홍해가 갈라진 얘기, 재미난 얘기 들려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아주 쟁쟁한 일꾼들이 돼가지고 곳곳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이렇게 계속 100만 명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어요. 그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국민들 가운데 100만 명 기독교에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십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기독교 믿으십시오, 국민들한테 직접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도 자꾸 뭐 기독교 편향한 그런 발언을 자꾸 하고 기독교인만 막 우대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정치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방법들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목사를 만나서 성경책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애의 골목마다 목사를 배치했어요. 복음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국 남자는 전부 군대 갑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승만 박사가 군목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은 군목 그러면은 목사, 승려, 신부 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제도 만들 때는요, 개신교 목사만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시원한 물 한 번 얻어 마시려고, 건빵 먹으려고, 초코파이 받으려고 교회 가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교회 초코파이 받으러 갔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군대에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한국 남자 누구나 군대 가니까 거기서 목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에 원목제도를 만들었어요. 몸 아파서 힘든데 목사가 와서 신방하면서 기도해줘. 기독교에서 마음이 열리죠.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 가요. 그러면 경목이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요. 교목이 있어요. 살다가 깜빡 실수해갖고 가면 안 되지만 감옥에 가요. 형무소에 가면 거기 또 형목이 있어요. 이걸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군목, 경목, 형목, 원목, 교목,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가 마주치는 곳곳에 이런 목회자를 파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살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를 만나 성경책을 받고 복음을 듣게 만들었죠. 이승만 박사가 23살 때부터 91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68년 동안 100만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승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혼자였는데 이승만이 세상을 떠날 때는 기독교인 120만 명이 됩니다.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 제목,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를 만든 세기적 전도자 이승만. 자신의 한 생애를 통해서 자기 나라 국민 무려 100만 명 넘게 예수 믿도록 헌신한, 물론 이승만 박사 혼자 한 건 아니지만요, 100만 명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제로 100만 명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본인도 전도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아닌 다른 한국 선교사, 또 한국교회 성장사를 쓰는 학자들 가운데 한국이 복음화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한 가지만 꼽으라면 군복제도다. 6.25 전쟁 때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겠어요. 그 절박한 군인들에게 목회자를 파견해가지고 다 복음을 듣게 만든 거. 군목제도, 이게 민족 복음화의 아주 제일 큰 요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선교학자들도 많습니다. 그걸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죠. 세기적 전도자, 세기라는 건 100년이죠.
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자, 이승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미 우호 친선 협회, 한국 친우회, 영어로 하면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미국 저명 인사들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뭐 변호사들도 있었고, 대학 총장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제일 많은 거는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아주 기독교 색채가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에요. 목사가 사회 지도층 인사이기도 했어요. 주로 미국의 기독교 인사들 중심으로 이 Friends of Korea, 이승만이 만든 단체가요, 회원수가 제일 많을 때는 2만 명이나 됩니다. 2만의 미국 지도자들에게 코리아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이 코리아가 아시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렸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주동이 돼갖고요, 미국 의회에 한국 독립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일본의 압력을 넣어서 코리아를 독립시켜라. 그게 투표까지 붙였는데 34대 20 몇인가? 결국 투표에서는 부결돼요. 그러나 그거는 이승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를 독립시키라고 미국 의회에 법안 안건을 올린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 Friends of Korea, 한미 우호친선협회 회장을 지낸 미국 지도자가요, 오늘날 젊은 미군 장교를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 이승만에게 인사를 시켜요. 아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 이승만이 딱 보니까, 대화해 보니까 이 군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야,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럼 우리 코리아가 이 미국 군인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승만이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군한테 되게 잘해줘요. 언젠가 저 사람, 한국 사람들이 저 군인한테 크게 도움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아주 일부러 잘해주는데 막상 사귀어보니까 둘이 너무 죽이 잘 맞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둘 다 뛰어난 천재고, 거기다가 이게 부부 사이 금술도 좋은데요, 이 잠자리에 드는 습관까지 비슷해요. 이승만 박사의 습관이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남편이 딱 성경 읽어주면 아내가 아멘.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박사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남편이 아멘. 부부지간에 성경을 딱 서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그게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이 미군도 똑같이 잠자기 전에 부인하고 성경 읽어주고 서로 잠을 자요. 그 나중에 둘이 너무 친해져가지고요, 둘도 없는 아주 친구가 됐어요.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이 미군만 나타나면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배가 살살 아팠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인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승만 박사가 4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 그 다음 장면이요, 그분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때 미군 이끌고 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우리나라 구해줬습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메가더를 한국 편대에게 만든 겁니다. 그 메가더한테 언젠가 한국이 크게 신세질 날이 있다, 그걸 내다보고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그게 1909년인가 그래요. 1909년인가 10년인가에 가난한 유학생, 멸망하는 조선의 지식인이었던 이승만이 그 당시 소령이었던 미국 역사상 미국 육군사관학교 최우등,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천재 메가더 소령을 그때부터 구워 삶은 거죠. 두 분이 평생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 뭐 둘이 만났는데 꼭 무슨 연인 같죠? 팔짱을 끼고 있어요. 이러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가 났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거의 포옹 아닙니까 지금? 노인분끼리서 이렇게 두 분이 가깝게 지냈어요. 이 메가더를 한국 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평생
생일날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주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 백인들을 의외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겉으로는 기독교인 어쩌고 그러지만 저 백인 놈들은 속으로 인정차별한다. 우리 코리아를 무시한다. 이승만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아주 백인 싫어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백인이 메가더입니다. 왜? 메가더는 아시아에 오래 살아가지고요 인종차별 안 했어요. 우더른에 대한 예의 범절이 있었어요. 우더른이 나오면 모자를 딱 벗고 인사하고 이 동양식 예절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승만이 메가더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야. 쟤는 인종차별 안 해. 두 분이 아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이 친구를 인간적인 우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국제 정치나 외교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뭐 딴 나라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만 나라끼리는 전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인간적인 친분만 갖고 안 된다. 저 메가더가 미국을 움직여서 한국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승만이 갖가지 작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기만 하신 분은 아니에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머리도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셨어요. 책략 같은 것도 아주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유명한 미국 장군입니다. 이 아버지 메가더가 러일 전쟁 때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강대국 장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조선의 국보급 향로를 선물합니다. 그 조선의 국보니까 누가 봐도 멋진 예술품이에요. 이 아버지 메가더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갖고요. 집에 와서 그 으리으리한 저택에 한 층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 박물관으로 만듭니다. 박물관인데 전시품이 딱 하나야. 조선의 국보급 향로. 그거 하나 딱 전시해 놓고 미국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 미국 그 군 장성들, 지도자들 집에 초청해서 파티할 때 자랑을 합니다. 야, 저게 조선의 국보입니다. 세상에 저 아시아에 코리아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황제가 나한테 선물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장관들이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야, 그거 멋집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아주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아버지 메가더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메가더에게 그 조선의 향로를 가보로 물려줘요. 이걸 잘 간직해라 그럽니다. 아들 메가더도 그 향로를 아주 집안의 보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 메가더가 아시아 주둔 미군 사령관을 오래 했어요. 그 전쟁하고 뭐 아시아에서 근무하느라고 16년 동안 고향에 못 가요. 미국 사람인데 16년 동안 미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아시아에 삽니다. 그러니 그 집에 있는 향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집에 있단 말이죠. 미국에도 못 가고. 그 아들 메가더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갖고요. 부하를 시켜서 미국에 있는 향로를 비행기로 운반해요.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의 유엔군 사령관 막사에다가 향로를 딱 놓고 전쟁하면서도 자랑을 해요. 전쟁하다가 뭐 연합군 장군이 오고 그러면 야, 이게 조선의 국보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보로 전해오는 겁니다. 이러고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부를 기습 공격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부관이 실수로 그 향로를 태평양에다가 빠뜨려요. 그 메가더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향로를 찾겠다고 바다를 뒤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어요? 이건 한강이 아니라 태평양입니다. 그 넓디 넓은 태평양에 향로 빠진 걸 찾을 수가 없죠. 그거를 부하를 풀어서 수색을 할 만큼 향로 잃어버린 거를 메가더가 애석하게 생각했어요. 그 정보를 이승만이 입수합니다. 저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를 한국에 붙잡아 두자 계획을 세워요. 정권을 잡자마자 군인 경찰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에 신생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군인들은 눈이 휘둥해지죠. 이게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건 이거 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이게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무슨 일이야? 눈이 휘둥그레한데 이승만이 명령을 내려. 첫째,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은 향로, 그 향로를 만든 조선인 예술가가 누군지 찾아내라. 둘째, 그 예술가가 향로 하나만 딱 만들고 죽진 않았겠죠. 예술가면 비슷한 작품을 여러 개 만들었겠죠. 그 예술가가 만든
메가더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향로와 비슷한 국보급 걸작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찾아와라. 이 명령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으며 이 명령을 완수하는 자는 3계급 특진. 이러니 군인 경찰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3계급이면요, 여러분 군대에서 3계급 올라가려면 이게 한 10년 걸려요. 요거 한 건 해결하면 3계급 특진한다는 거야.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 군인 경찰이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요,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은 향로 같은 거 3개를 찾아내요. 그걸 이승만 박사가 딱 받아놓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에 메가더를 초대해요. 메가더한테 인사하면서 멀리 오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 딱 줘요. 그 메가더가 예 감사합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풀어 그래서 딱 풀었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태평양에서 빠뜨린 그 향로 같은 게 탁 나와요. 그 메가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승만이 시치미를 뚝 떼고 이거 다음 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었더니 비슷한 걸작품이 또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딱지치기라도 삼세판의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딱지치기에서 삼세판 하는 것과 삼위일체가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걸 연구하는 신학자도 실제로 있어요. 비슷한 향로가 3개가 연속 나옵니다. 3개. 우리는 삼세판으로 끝낸다는 거죠. 3개가 나오니까 메가더가 너무 놀래갖고 막 이게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이승만 박사 시치미를 뚝 떼고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가더에게 90도 절을 해요. 91년 이승만의 평생에 미국 사람한테 머리 숙인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평생 꼿꼿했어요, 미국 사람 앞에. 근데 그때는 자기 40년 친구 메가더에게 선물을 주고 90도로 절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는데 북한 공산당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힘으로 물리치면 좋은데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군사력은 100배 이상 북한이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장 우리가 군인을 키울 형편도 못 되고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데도 미국 도움을 받았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존심 강한 대통령이 미국 군인한테 90도 자기 친구한테 인사를 하면서 각하를 향한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부디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 강한 분이 고개를 숙인 거죠. 그 메가더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날 1948년 8월 15일 공식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메가더가 비행기 트랩에 올라요. 그 당시 메가더는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이 죽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이 5,500만 명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 엄청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메가더예요.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메가더는 요즘 말로 하면 미국 대통령 플러스 마이클 잭슨 플러스 소녀시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슈퍼스타입니다. 그 메가더가 비행기에 오르니 전 세계 언론이 메가더를 사진을 찍잖아요. 그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카메라가 막 터지는데 이승만하고 어깨동무를 탁 해요. 그 메가더가 이승만한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승만한테 얘기하려면 옆을 보고 얘기하죠. 어깨동무하고.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거 무슨 뜻이죠? 기자들한테 빨리 받아 적어, 이런 뜻이죠. 이승만 대통령 각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온다면 저 메가더는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수도와 각하의 정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만약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서울의 한국의 어떤 지역에 전쟁이 터지면 저 메가더는 경기도 강원도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만약에 서울의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저 메가더는 한국의 수도가 침략당한 것이 아니고 미국 수도 워싱턴이 침략당했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승만하고 어깨 동무하고요. 앞을 바라보면서 기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했어요. 왜 2번 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이 메가더의 연설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다 실립니다. 왜? 유엔군 사령관이 기자들 앞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누가 안 적겠어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1948년 8월 15일자 세계 최대 언론 뉴욕 타임즈를 검색해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기사가 그대로 떠 있어요. 제목이 서울 프로클레임 투 피스, 서울이 평화를 선포하다. 메가더 세스,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다. 그 기사에 서울이란 제목과 메가더란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건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 독자 입장에서는 메가더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미국 사람한테는 더 큰 뉴스죠. 코리아 뭐 가난한 나라 어딘지 미국 국민은 몰랐거든요. 그 검색을 해보면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즈에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지켜주겠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걸 썼어요. 그대로 썼어요. 그걸 거기다가 기자가 논평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오늘 메가더가 오버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 되니까 메가더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장군님은 냉정해야죠. 장군님은 흥분하고 감정에 휩쓸려갖고 전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정하고 냉철해야 될 장군이 경솔하게 이모셔널, 너무 감정적이 돼가지고 너무 아주 이렇게 흥분을 해서 오버를 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경솔한 약속을 했다라고 뉴욕타임스 기자에 적혀 있습니다. 왜? 아니, 공산당이 서울에서 총을 빵 쐈어요. 그럼 워싱턴에서 사람이 죽을까요? 서울에서 총 쏜 거랑 워싱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뭐라 그랬냐면 공산당이 서울에 쳐들어오면 서울이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 수도 워싱턴이 침략당했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주겠습니다. 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전쟁 난 거랑 미국이 무슨 상관이냐? 메가더가 이승만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버했다라고 기자는 적었는데 메가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전쟁이 터지자마자 메가더가 150만 미군 대군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죠. 이거는 메가더의 신의인 동시에 그 메가더를 한국편 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공들여서 인맥을 갖고 온 이승만의 위대한 외교적 업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한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요, 코리아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코리아? 저 아프리카에 사는 무슨 동물 이름인가? 코리아? 요새 애들 장난감 그런 게 새로 나왔나? 코리아가 뭔지 몰라요. 99%의 미국인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코리아를 위해서요, 6.25 때 미군이 150만 명이 한국에 와요. 싸우다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칩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가 하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특별 예산 편성이란 걸 안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일반 예산을 조금 아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돈이 남아 도니까 뭐 전쟁한다고 교육비를 깎고 복지비를 깎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시 특별 예산, 복지비 다 줄여, 교육비 다 줄여, 미국 국민들한테 가는 혜택을 다 줄여가지고 전쟁에 돈을 쏟아부은 유일한 전쟁이 한국 전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싸우는 데만 돈이 많이 든 게 아니고요, 6.25 때 대한민국 3천만 국민 미군이 구호물자 나눠줘서 먹여 살렸어요. 미군이 집 지어줘갖고 살게 했고요, 미군이 병원 만들어서 환자 고쳐줬습니다. 전쟁해야죠. 3천만 전쟁 난민들 먹여 살려야죠. 입혀야죠. 그러느라고 미국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복지 혜택 다 깎고 쏟아부었어요. 아니, 코리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코리아가 무슨 미국하고 경제 교역이 많아서 미국이 이익이 걸린 나라도 아닌데 왜 코리아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긴축재정해야 되고,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 젊은 사람 5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때 10만 명이 다쳐서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니 미국 국민들이 회의가 듭니다. 왜 한국 전쟁에 돈을 쏟아붓고 목숨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한국 전쟁에 지쳐갈 때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핵심 공약이 뭐냐? 한국전쟁 종식.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군인 시절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총지휘관이었죠. 내가 2차 세계대전처럼 전 세계에서 펼쳐진 전쟁도 끝장을 냈는데 요 조그만 한국전쟁은 내가 한 방에 끝냅니다. 내가 전쟁을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몰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이승만에게 통보합니다. 한국전쟁은 끝낸다. 어떻게 끝낼까요? 간단해요. 휴전선 긋는다. 휴전협정, 휴전선 긋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 우리 미국이 코리아를 위해서 3년 동안 싸워줬으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제 코리아는 코리아가 지켜라. 휴전선 긋고 미군 철수. 그럼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손 터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떠나면 휴전선 그어져 있는데 휴전선 너머에 북한. 북한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100배 큰 공산주의 국가 중국. 또 북한에서 강 하나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공산주의 대제국 소련. 그러면 자, 휴전협정 끊고 미국은 떠났어요. 그 상태에서 북한, 중국, 미국이 힘을 합쳐서 또 한 번 쳐들어오면 한국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6.25 때도요.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우리나라 전체 국방력, 전체 병력 가운데 절반 이상이 3일 만에 붕괴가 돼요. 그걸 그나마 미국이 UN 16개국 이끌고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나라 지킨 거죠.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망했을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휴전협정 긋고 철수해버리면 소련, 중국, 북한이 힘을 합쳐서 또 한 번 쳐들어오면 그 세 나라가 이제 미군이 온다는, 미군은 이제 소 털고 하니까 다시는 안 오죠. 미국도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이면 대한민국 박살을 납니다. 그러니 미국은 손 털고 떠나면 되지만 한국은 공사되는 거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항상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할 때는 기독교적인 논리를 사용합니다. 참 특이한 점이에요. 미국 니네가 기독교 국가 맞냐? 아니 한국을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성경에 길 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다 고쳐주는 얘기도 있는데 한국을 도와주다가 손 털고 가면은 그게 기독교 국가 미국이 할 짓이냐? 라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왜? 이 사람 미국 유엔군 사령관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끝장냈고 최강대국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가 같이 이렇게 대화한 대상이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 광활한 중국을 통치했던 장개석, 그 다음 아이젠하워가 싸웠던 적이 독일의 히틀러, 뭐 이런 세계적인 건물을 상대하던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말이야 큰 미국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가르치려고 드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참 약소국 주제에 말이 많구나.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승만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면은 큰 코 다칠 거다. 우리 코리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 실력이 뭐냐면요. 아이젠하워가 휴전협정을 진행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전쟁이나 휴전협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쌍방의 포로 교환입니다. 우리 유엔군이 북한 가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휴전 맺으면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국제법입니다. 똑같이 공산군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포로 수용소에 가둬 있잖아요. 이 전쟁 휴전협정 맺으면 이 사람들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국제법의 인도주의적인 포로 교환 규칙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요. 북한에서 싸우다가 잡힌 유엔군은 북한하고 싸우다가 거기 잡혔는데 누가 북한에 살고 싶겠어요? 당연히 남한으로 오고 미군은 미국 가고 싶어 해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북한군이 남한 와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이 사람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공산군이 있습니다. 그게 한 3만 명 됐어요.
그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김일성이 12살, 15살 어린 소년들을 협박했어요. 너 총 들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네 아버지 잡아 죽인다. 12살짜리가 15살짜리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들인데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죠. 다만 네 아버지 죽인다 그러니까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총 들고 공산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쳐들어와서 싸웠어요. 그럼 이 공산군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채 협박에 못 이겨서 싸우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야, 공산당은 진짜 나쁜 거다. 공산군이 돼서 공산군복 입고 총 들고 싸우면서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됐어요. 이 사람 협박하고 전쟁이나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군이 조선 사람을 잡으면 생체 실험을 한다. 누나를 뽑고 막 칼 배에 거갖고 내장을 꺼내고 미군이 아주 끔찍하게 고문한다. 미군이 아주 도깨비 마귀인 줄 알았는데요. 미군 포로가 딱 돼서 주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북한군 포로를요, 미군 병사 수준으로 대우해 줬어요. 그 포로 수용소도 미군처럼 온갖 레크레이션 다 누리게 해줬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 갔더니요, 미국 병사들이, 미국의 미술대학 다니던 병사들은 북한 포로들한테 미술 가르쳐주고, 음대생은 음악 가르쳐주고,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극 가르쳐주고, 이것저것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영어를 가르쳐줘요. 야, 원어민한테 무료로 영어 회화를 배우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공산군이 돼서 싸우면서 뭘 배웠냐면 공산당은 나쁜 놈, 미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세상. 나는 내 고향이 북한이지만 난 고향 안 간다. 나는 대한민국 귀순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싶다. 요런 포로를 반공포로라 그래요. 이게 참 특이한 거죠. 공산당, 공산군인데, 공산주의 북한의 군인인데 전쟁하다가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국제법상 그 사람은 북한군이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공산당이 싫다고 말했던 북한 군인 3만 명을 6.25 전쟁 끝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반동분자라 그래서 100% 처형당합니다. 이승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젠하워를 공격해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지금 돌려보내지면 죽을 게 뻔한 3만 명의 죄 없는 젊은이를, 우리 민족의 청년들을 돌려보내서 죽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라고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아이젠하워는 아이고 참 그 조그만 나라 주제에 말이 많네. 이승만을 무시하고 휴전협정하고 포로를 다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승만이 이 포로들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병대를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당시 반공포로 3만 명이 거제도에 제일 많았고, 거제도, 부산, 영천, 논산, 대구 곳곳에 있었어요. 할당을 해줘요. 너네 부대는 부산, 너네는 대구, 너네는 거제도. 대한민국 헌병이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 수용소를 하나께 맡게 해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지금부터 미국과 전쟁을 한다. 미군을 기습 공격해갖고 미군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미군이 지키고 있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3만 명의 우리 동족을 구출하라. 단, 그러다가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을 쏘면은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되겠죠? 미군한테 총을 쏘지는 말되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수단 방법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그리고 우리 동족을 구출하라.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이래서 독재자예요. 요즘 대한민국 군인한테 저 포로를 구출하고 구출 못하면 네가 자살하라. 그럼 군인들이 집에다 전화할 거야. 엄마 대통령이 나한테 자살하라 해봐 이러면서.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왜 위대한 전쟁이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끝까지 싸운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요. 위대한 국군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국군 글자도 못 읽는 문맹자예요. 그 세계 최강대국 군인이 지키고 있는 포로가 30명도 아니고 3만 명을 어떻게 구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특공대한테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포로 30명을 붙잡고 있어. 우리나라 특공대한테 저 미군을 박살내고 근데 총은 쏘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30명을 구출해라. 할 수 있겠어요? 최강대국 미국이 자기네가 잡고 있는 포로 30명을 뺏기겠습니까? 이건 30명이 아니라 3만 명이에요. 그것도 총 쏘지 말고 미군 다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방법은 알아서 하고 3만 명을 구출하되 구출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려요. 근데 대한민국 국군이 위대했습니다. 왜? 그 명령을 받고 군인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사기충천했어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우고 소련제 탱크, 소련제 전투기, 소련군이 실제로 도와줬거든요. 6.25 때. 우리보다 250배 큰 소련과도 싸우고 무려 90만 대군을 보낸 우리보다 100배 큰 중국하고도 싸우고 마지막에 3년 동안 대한민국 지켜준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맞짱 떠서 싸워서라도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을 살려내겠다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한국 군인들을 용기 백배 갖고요. 모여서 어떻게 미국 놈들을 골탕 먹이고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방공포로를 구출할 것인가. 수십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뭐 땅굴을 파갖고 빼낸 적도 있고요. 미리 암호래갖고 철조망을 끊어서 도망치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망치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섞어버렸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보면 누가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막 섞어서 그냥 행진한 사람도 있고요. 수십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중에 제일 히트를 친 거. 미군이 기관총을 딱 들고 있어요. 막 도망치면 발포를 합니다. 실제로 방공포로 탈출하는 과정에 한 60명쯤 미군이 쏜 총에 죽기도 했어요. 미군이 기관총 딱 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병사가 굿모닝 인사하면서 가요. 어제 코리안 보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미군이 딱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다가 약간 이게 경계태세가 풀어지면서 굿모닝 그래요. 한국 병사가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처럼 다가서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미군도 경계하고 있다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딱 잡는 척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그러니 매운 고춧가루를 맞아갖고 미군이 으악 하는 사이에 무기를 뺏고 방공포로들을 탈출시켰어요. 이게 방공포로 3만 명이 탈출할 때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갖고 해먹에다가 느긋하게 앉아갖고 이분이 담배 좋아했고 파이프에다 담배 넣어갖고 담배를 빡빡 피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부관이 뛰쳐오는 거예요. 각하 큰일 났습니다. 한국군이 우리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야 중국이 공격했겠지.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인마 지금 한국이랑 우리 편이더니 정신이 없네. 아닙니다 각하. 한국이 진짜로 공격했습니다. 야 한국 애들이 그러면 무기도 벤벤치 하는데 우리 미국한테 무기 빌려다 쓰는데 걔네가 어떻게 공격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너무 놀라갖고 뭐야? 파이프를 실제로 떨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7,389명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포로를 그것도 적국도 아니야. 3년 동안 도와준 나라한테 기습 공격을 받아갖고 27,389명의 포로를 뺏겼어요. 이거는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그것 때문에요. 미국에 불려가서 청문회 계속 다니고 어쩌다가 미국이 한국한테 고춧가루나 맞게 됐냐? 뭘 잘못했냐? 수도 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까딱 잘못하면은 불명예 제대할 뻔했어요.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군인 가운데 제일 높은 군인이에요. 별 5개짜리 원수인데 이 양반이 이승만한테 아주 그냥 당해가지고 포로 다 뺏기는 바람에 불명예 제대할 뻔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야, 그 이승만의 기발한 전략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이건 못 막아도 괜찮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해줘갖고 클라크 사령관이 한 6개월 청문회하고 시달리다가 불명예 제대 안 하고 그냥 장군 계급 그대로 감고 제대하게 돼요.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을 때 미국 텔레비전이 이승만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그때 클라크 사령관이 나왔어요. 내 군인 인생 40년에 나를 제일 골탕 먹인 인간이 저 이승만이다. 내가 이승만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그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다. 왜? 자기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 조그만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 강대국 미국한테도 덤벼들었던 그 애국심, 그 지혜, 그걸 생각할 때 나는 이승만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고생은 많이 했지만 나는 이승만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한마디 더 했어요. 오늘날 미국에 이승만과 같은 애국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그때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해갖고 고생한 미군이요, 나중에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돌아가셨을 때 하와이까지 날아가서 이승만 박사의 시신을 담은 관,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서울로 오신 분, 이승만의 시신을 운반하신 분이 벤플리트 미군 장군이에요. 이승만 방공포로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고생했지만 이런 애국자, 이런 천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군인을 무력화시킵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군이 당했지만 이승만을 존경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적군이에요. 적군. 공산당이.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멸망시키겠다고 총 들고 온 적군인데 그 적군이 죽을 지경이 된 거를 같은 우리 민족이라고 다 구출했어요. 그 이승만 박사가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공산군입니다. 여러분이 공산군 가운데 한 놈이 숨어 있다가 빵 총 쐈으면 이승만 박사 죽을 수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공산당 죽게 된 걸 다 살려가지고 그거를 쫙 세워놓고 78세 되신 대통령이 멋있지 않습니까? 사열을 받는 거예요. 멋있죠? 딱 걸어가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야.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총 쏜 거 사실이지. 그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전쟁 일으킨 김일성이가 잘못한 거지. 김일성이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총 들고 나서 싸운 북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너희들이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러고 딱 방공포로 세워놓고 사열합니다. 이 전 세계에 이런 사진이 찍힐 수가 없죠. 누가 적군을 3만 명이나 살려줘갖고 그거를 풀어주면서 국군으로 받아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방공포로들이 석방돼서 행진하는데 보세요. 앞에 3명만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앞에 3명, 요 한쪽 구석에 헌병 모자 썼죠. 1명이네요. 1명만 대한민국 국군이고 모자를 썼고 나머지는 모자가 없어요. 머리띠를 둘렀어요. 나머지는 뭐죠? 포로들이에요. 공산군이에요. 이 공산군이 포로 수용소 탈출해서 행진하면서 이승만 박사 사진을 딱 들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이분이 아니었으면 27,389명 다 북한 가서 반동분자로 사형당했을 텐데 우리 대통령이 살려주셨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고 행진하는,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이러니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니, 유엔 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끝낸 군인인데 이 감히 이승만이가 최강대국 미국한테 덤빈 거거든요. 아이젠하워가 화가 나가지고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01년 7월 27일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주로 좌파들을 위한 방송인데 거기 어떻게 또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를 했던 그 회의록 국가기밀문서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일반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대략 한 50년, 2000년 넘어가니까 에버레디 플랜, 이게 이제 아이젠하워가 세운 계획이에요. 에버레디 플랜의 내용이 뭐냐? 이승만을 제거하라. 빨리 휴전선 긋고 미군 철수해야 되는데 아주 이승만이가 방공포로 석방해갖고 휴전협정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포로를 교환해야 휴전협정이 되죠. 근데 포로를 한쪽에서 풀어버리니까 북한 쪽에서 야, 우리나라한테 포로 보내야지 왜 풀어버려? 휴전 안 해. 이승만 때문에 휴전협정이 그냥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래 아이젠하워는 내가 전쟁 끝낸다고 그러고 대통령 됐는데 이승만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요. 이승만을 제거하자. 어떻게 하느냐? 첫째, 암살. 총을 쏘든지. 둘째, 감금. 이승만을 깜빵에 가둬놓고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사람 세워가지고 대통령 만들든지. 셋째, 이승만이 한국에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납치. 그냥 미국으로 그냥 비행기 실어서 이승만을 데리고 오든지. 하여간 미국한테 대들은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하니까 전쟁 일으키고 추격해서 오사마 빈 라덴 결국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감히 미국을 공격해서 3만 명을 석방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Ever ready plan. 모든 준비가 다 됐다 이런 뜻이죠. 이승만을 죽이든지 납치하든지 감금하든지 이승만한테 당하고 있을 수 없다. 이걸 막 의논을 했어요. 실제로. 그 기밀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해요. 왜?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하자마자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하려고 회의를 막 하는데요. 그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각하 한 번만 참으십시오. 이번에 이승만을 쳤다가는 이승만이 죽는 게 아니라 각하가 죽습니다. 이러고 아이젠하워를 말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하면 미국이 이승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세계 최강대국 공격하는데 그거 목숨 걸지 않고는 못 되는 일이죠. 이승만 박사가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미국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미국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펼칩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경악을 했겠죠. 요 조그만 나라 코리아가 북한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는 미국하고 싸워서 아니 같은 편이었던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싸워서 27,389명이나 되는 엄청난 방공포로를 자기네 나라 쳐들어온 적군인데 같은 민족이라고 그걸 풀어줬어요. 전 세계 언론이 깜짝 놀라서 이건 신문, 방송 다 탑뉴스입니다. 전 세계 언론사가 경악해가지고 야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놀라고 있을 때 전 세계 신문사, 방송사에 이승만의 연설 원고와 이승만이 연설한 테이프가 배달돼요. 그래 언론사가 그렇지 않아도 특파원 보내서 조사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보내니까 왜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했는지 그 이승만의 논리를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원래 유럽에서 근근히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이민자의 나라가 미국이 아니냐? 실제로요. 여러분 유럽에서 잘 살던 사람이 왜 위험하게 그 당시 배도 뭐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는데 위험하게 배 타고 왜 대서양 건너서 신대륙 갔겠어요? 잘 사는 귀족들은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유럽에서 불우한 사람, 또 죄수들, 죄 지은 사람, 살인범들 그중에 다양한 군상인데 그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 카톨릭들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배를 건너서 신대륙으로 간 거거든요. 너네 미국도 사람 굶어 죽는 나라였다. 맞습니다. 처음에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 기독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어요. 원래 미국도 사람 굶어 죽던 가난한 비참한 이민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미국 학자들보다 더 많이 아셨으니까요. 너네도 사람 굶어 죽던 가난한 이민자의 나라였다. 근데 미국이 잘한 게 뭐냐? 자기 집 짓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짓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너희 선조들이 그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과정에 추수감사절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를 먼저 지었다. 그 기독교 정신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 미국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 다음 한국 얘기를 해요. 우리 코리아 용맹하고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몰라갖고 5,000년 약속으로 짓밟히다가 겨우 독립을 했는데 공산당 놈들이 또 쳐들어왔다. 그럼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다. 미국 얘기하고 한국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강대국이 된 미국의 사명이 뭐냐? 이 하나님 믿고 5,000년 약속으로 짓밟히다가 이제 기독교 국가를 한번 살아보려고 일어서다가 짓밟힌 코리아를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근데 조금 도와주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니네 나라 니네가 지켜 이러고 도망쳐? 갈 테면 가라. 비겁자는 가라.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승만이 We have a right of suicide. We have a right of suicide.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미국이 철수했어요. 그럼 한국이 살 길은 뭡니까? 무조건 항복해야죠.
미국이 도와줘서 그나마 공산당 막은 거지. 미국 떠나면 공산당한테 항복해야지. 미국 떠났는데 한국이 끝까지 싸워? 자살행위입니다. 이승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자살행위처럼 보이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자살행위지만 우리는 그 자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자살처럼 보이는 무모할 일일지라도 우리 용맹한 한국인은 공산당이랑 끝까지 싸우다가 죽지 겁쟁이 미국처럼 그렇게 도망치지 않겠다. 겁쟁이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방송 이 원고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야유를 했을까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도 못 산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요 미국을 상대로 싸워요. 전 세계 언론이 야 코리아 쟤네 다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깡다구는 있네. 전 세계 언론이 박수를 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이승만의 연설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미국 언론이 들고 일어나갔고요. 맞다. 한국은 용맹한데 미국은 겁쟁이다. 어쩌다가 우리 위대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한국한테 욕먹고 저주나 받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느냐? 미국은 겁쟁이처럼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이승만과 더불어 싸우라. 미국의 몇몇 주 의회가 아이젠하워 지지가 아니고요. 이승만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뉴욕에 신문사 7개를 갖고 있었던 헐스트라는 언론 재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방송사 신문사를 7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헐스트가 열렬한 이승만 팬이었어요. 아니 저 조그만 못 사는 나라 한국에서도 이승만처럼 배짱 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공산당이랑 싸우는데 이 강대국 미국 지도자란 놈들 다 겁쟁이 같고 다 이게 무슨 남자도 아니고 말이야. 겁먹고 도망이나 치고 이 헐스트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7개 언론사한테 압력을 행해가지고 뉴스든 텔레비건 이승만 만세, 이승만 만세, 이승만 최고다. 아이젠하워 저건 빙신이다. 저건 남자도 아니다. 아이젠하워를 비판하고 이승만을 막 띄웁니다. 그러니 미국 여론이요 친 이승만으로 돌아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 보면 누구라도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젠하워 가만히 보니까 민주주의 대통령이라는 건 여론을 따라가야 돼요. 여론이 싫어하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여론이 친 이승만.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국민이 아이젠하워를 보면은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거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3년 동안 우리 미군이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우리 복지예산 다 깎아서 한국 사람들 한 년 동안 다 먹여 살려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전쟁 끝나라 그러다가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고춧가루까지 맞았다. 줄 거 다 주고 배신당한 이 아이젠하워의 인기는 막 곤두박질 칩니다. 한국 전쟁 끝낸다 그래갖고 대통령 찍어줬더니 전쟁은 못 끝내고 이건 국제적으로 미국이 무슨 망신이나 당하고 3년 동안 도와주고도 한국한테 배신당하고 저 대통령이 바보 아니야? 아이젠하워 인기는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2년 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가장 최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기를 보면요.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으로 아이젠하워는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때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었다. 인기가 막 떨어지니까 좀 빙신 같은 대통령 다음번에 찍지 말아야지. 이러면 아이젠하워 정치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하려고 봤는데 국민들이 이승만은 좋아하고 아이젠하워는 싫어해요. 이승만이 그걸 다 계산했던 거죠. 왜? 30년 동안 미국 언론을 상대하신 분이에요. 외교로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미국 신문 기자가 어떻게 얘기해야 써주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미국 언론 방송을 탈 수 있는지를 알아. 이승만 박사는 그냥 순진하게 기도만 하는 분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책략가였어요. 미국 언론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해주고 그 언론이 미국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미국 정치가들보다 더 잘 아셨던 분이죠. 그렇게 고도로 계산을 해서 죽을 무모할 짓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방공포로 석방해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이걸 쫙 뿌리면 그러면 아이젠하워도 나한테 꼼짝 못할 거다. 그걸 이승만이 다 계산하셨던 거죠. 그 계산 그대로 돼요. 그 아이젠하워가 1953년 6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이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미국의 적이 북한, 중국, 소련인 줄 알았는데 이승만도 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6월 19일 하루 만에 아이젠하워가 꼬리를 내려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 미국은 겁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승만이 겁쟁이다 욕하니까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어젯밤까지 이승만 죽이냐 살리느냐 토론을 했는데 이게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승만을 지원한다. 그리고 결국 아이젠하워와 이승만 사이에 타협이 벌어집니다. 그 한국이 전쟁 계속하고 싶은 심정은 아는데 우리도 지금 5만 명 죽고 10만 명이 다쳤으니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계속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협정 맺는데 이승만 너는 그냥 모른 척해라. 우리가 이승만 너한테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 너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미국이 알아서 휴전협정 맺고 그 다음에 휴전협정을 맺는데 이승만이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 이렇게 아이젠하워가 로버트슨 특사를 보내서 이승만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원하는 두 가지를 미국이 들어주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뭐냐? 위에 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나라가 잘 살 수 있는지를 한국이라는 쇼 윈도우, 전시장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장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요, 자동차 전시장을 연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에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전시장엔 당연히 고급이라야 돼요. 전시장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전시장 깨끗해야 돼. 이건 무슨 얘기죠? 한국이 전시장 되게 하려면 한국이 고급이래야 돼요. 그 한국은 그 당시 고급 나라가 아니야. 못 사는 나라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이 고급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요 한 조항 때문에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왜? 전시장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한국은 미국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가 우리나라 전시장 되게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 더럽거든? 이거 치울 능력이 없어. 그럼 미국 사람들이 와서 치워줘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요 조약 하나 때문에 한국을 아시안 민주주의 전시장 되게 한다. 전시장 치고는 나라가 너무 못 산다. 그러니 당장 전시장처럼 그럴듯하게 잘 살게 빨리빨리 만들어줘. 요 조약에 도장 딱 찍고 일시불로 받은 달러가 우리나라 1년 수출액에, 그 당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벌어들인 1년 수출액의 34배입니다. 왜? 이 못 사는 더러운 나라 전시장 만들려니까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 조항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정권 11년 6개월 동안 미국이 한국을 원조한 돈을 다 합치면요, 돈, 그 다음에 먹을 거, 구호물자 다 합치면요, 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 54개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원조한 돈을 다 합친 것보다 요쪽은 한국에 미국이 더 많은 달러를 갖다 쏟아 부었어요.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지원한 것보다 한국을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요 조약 때문에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죠.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돈이든 물자든 기술이든 미국은 끊임없이 지원을 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한다.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어요. 두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In and around Korea.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원래는 휴전선 긋고 미군이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휴전협정 둘러 엎어버리니까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법에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미군을 후방으로 빼돌렸어요. 그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전방이 불안해졌습니다. 원래 이 조약 맺을 때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했냐면요, 미군이 휴전선을 지키게 했어요. 휴전선에 북한이 대한민국 쳐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24개의 루트가 있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24개 가운데 몇 개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24개 길목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북한에서 남침하려고 총을 땅 쏘면 그 총알은 미군한테 날아가. 그럼 미군이 공격받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전쟁. 그날부터 전쟁은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돼요.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못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조항으로 경제가 발전되게 됐고, 두 번째 조항으로 한국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자세히 봅시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한미동맹을 1954년에 맺었습니다. 고 이승만이 미국을 압박해서 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 한미동맹 맺기 60년 전에 뭐가 있었냐? 청일전쟁.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거니까 우리나라 상관없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왜? 청나라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싸웠습니다. 전쟁터가 된 곳이 평양인데요. 일본 놈들이 전쟁하다가 기분 나쁜 평양 사람 죽여요. 중국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물자가 떨어지면 평양 시민들의 집을 약탈해요. 일본이 쏜 포 때문에 평양 사람들 집이 불타요. 중국 사람들이 쏜 총 때문에 평양 시민이 맞아 죽어요. 그 당시 조선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평양이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는 평양시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요.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죠. 청일전쟁으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합치면 그래서 한 4, 50만 명 죽었어요. 큰 전쟁. 러일 전쟁. 아마 한 100만 명쯤 죽었을걸, 러시아, 일본이. 한일 합방.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겨가지고 한 90만 명 정도 학살당했어요. 만주사변. 이거 한 300만 명 죽었을걸요? 중일전쟁. 이거는 뭐 한 2천만 명 정도 죽었어요. 중국 인구가 많아서. 태평양 전쟁. 요거 한 1,000만 명 죽었어요. 한국전쟁, 6.25 전쟁 한 500만 죽었어요.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주기 전에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제일 위험한 곳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몇십만 명,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 수준으로 죽는 전쟁만 7건이 터졌어요. 근데 미국이 한국을 딱 지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5,000년 동안 우리나라 997번이나 쳐들어왔던 중국이 한국에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못 쳐들어올까? 한국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돼요. 지금 일본 아베 총리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겨요. 좋다. 독도를 놓고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이 한판 승부를 벌이자. 해군끼리 싸우면요 12시간이면 끝나요. 일본 해군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12시간이면 한국 해군은 괴멸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베가 독도는 우리 땅이야, 독도는 일본 땅이야 말만 하지요. 절대 일본군이 독도로 못 쳐들어옵니다. 왜 못 쳐들어올까요? 한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본이 독도로 쳐들어오면 그때부터 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12개, 최소 12개에서 많이 본 학자는 16개까지 갖고 있어요. 그 핵폭탄 하나를 딱 떨기면요 한 150만 명 정도 죽어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쫙 떨어뜨리면요 3천만 이상이 죽어요. 3천만 이상이. 근데 우리는 핵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핵도 없는데 북한이 핵 개발해갖고 막 미사일 쏴대는데 아무도 걱정을 안 해. 아무도. 왜 걱정을 안 할까요? 우리가 핵이 없는데, 북한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가 없는데. 이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는 순간 전쟁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되죠. 그래서 종북 세력과 북한은 50년 내내 부르짖는 게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라. 외국 군대 나가라. 왜? 미국만 떠나고 남북이 1대1로 맞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북한은 그렇게 계산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보세요. 5,000년 동안 우리는 1,000번 침략당했습니다. 5년에 한 번 500명쯤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 죽어요. 5년에 한 번 500명 죽고 13년에 한 번 1,000명이 죽는 전쟁을 5,000년 동안 997번이나 했어요. 그 마지막 60년은 이렇게
몇 천만 명씩 죽는 전쟁이 7건 일어났어요. 그런데 1954년 한미동맹 맺고 지금 61년 지났습니다. 6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은커녕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공격받아서 46명이 죽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옛날에는 460만 명도 죽었어요. 제일 크게 당한 거 정도가 뭐 천안함. 많이 죽어야 100명 이상 죽은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러죠?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그게 한국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기 때문에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을 넘보지 못하게 돼요. 이게 이승만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우리 역사 5천년에 처음 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장기간의 평화를 선물해 줬어요. 우리는 전쟁 안 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켜서 5천년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죠. 자, 이거는 인류 역사 7천년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조약 가운데 약소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의 유일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제목이 뭘까요?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미국이 지원한다. 한국에서 전쟁 나면 미국이 지켜준다. 이 조약의 내용은 한미 원조 조약 혹은 한미 보호 조약. 이건 미국이 한국 보호해주고 한국을 원조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이승만은 자존심이 있는 분이라 비록 내용은 우리가 보호받고 원조를 받지만 원조 조약, 아니 위대한 코리아가 왜 미국의 원조를 받아? 사실은 원조 받으면서도 보호 조약, 야 우리가 당당한 독립국인데 왜 미국 보호를 받냐? 이래서 이 조약의 내용은 보호하고 원조예요. 제목은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무슨 뜻이죠? 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겠다는 거 아니야. 혹시 외적이 미국에 쳐들어오면 걱정하지 마. 우리 한국이 미국을 지켜줄게. 혹시 미국 경제가 붕괴해갖고 굶어 죽게 되면 너무 고민하지 마. 우리가 구호물자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일방적인 원조 조약이 아닙니다. 이게 이승만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코리아가 왜 미국한테 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경제가 붕괴하거나 미국이 침략당해서 망하게 되면 우리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 용의도 있고 약속도 했어요. 그러나 60년 넘도록 미국을 도와줄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 이승만의 천재성이죠. 받을 걸 다 받아내면서 자존심을 세웠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했지만 결국은 뭐 이승만 주장을 받아들여서 한국과 미국이 친구가 됩니다. 또 미국 내에서는 이승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고생도 했고 이승만 제거도 하려고 그랬지만 뭐 기왕 이렇게 됐고 한미 동맹 맺었으니까 또 이승만이 어쨌든 위대한 사람이니까 대접을 확실히 해주자.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한테 딱 숙여요. 그게 뭐냐? 이승만을 국빈으로 초청해 갖고요. 뉴욕 브로드웨이, 이게 세계의 수도입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카 퍼레이드래. 이게 미국이 미국이 자기 나라 최고의 영웅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의 현지 국가 원수로는 이승만이 처음, 동양인으로서도 처음. 그 전에 미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이렇게 카퍼레이드 한 사람이요. 딱 한 사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 수상이 현직에 있을 때는 안 했어요. 왜? 이거 같은 현직 대등한데 뭐 지금 총리로 일하는 사람을 영웅 대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처칠이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처칠이 수상해서 물러난 다음에 그래도 영국하고 미국이 동맹국 돼서 2차 세계대전 했는데 고생 많이 했다고 은퇴한 처칠을 불러다가 카퍼레이드 한 적은 있어요. 그게 외국인이 카퍼레이드 한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물러난 다음이 아니야. 현직, 그것도 미국을 골탕 먹인 이승만을 미국이 정중하게 모셔다가 브로드웨이에서 카퍼레이드 한. 보세요. 막 시민들이 열광해. 이때 뉴욕시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 뉴욕의 경제력이라는 건 대한민국 경제력의 몇십 배입니다. 뉴욕이라는 도시 하나가요. 이 뉴욕시장이 이승만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 뉴욕시에 가보면 그 뉴욕시장이 이승만을 맞이하면서 환영했던 환영연설 그 원고가 동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 원고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의례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이승만의 용기를 얘기해요. 용기, 천재성, 탁월성, 그 불굴의 의지를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갖고 아주 이승만을 존경. 실제로 그 뉴욕 시장님이 이승만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야, 세상에 저런 지도자가 없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54년 7월 28일 이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딱 도장을 찍어서 한미 동맹 최종 사인을 한 날입니다. 그날 이승만 박사가 미국 국회에 가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해요. 40분 연설하는데 33번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1분에 한 번씩 박수가 터져요. 유창한 영어로 연설하는데요. 야, 이 영어 연설 들어보면 기가 막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리가 모자라 꽉 찼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승만이 국회에 와서 연설한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다 연설 들어오고요. 보통 외국 국가원수가 가서 연설하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쬐끄만 나라 지도자 오면 바빠가지고 연설 안 들어요. 되게 조그만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지도자가 연설하면 누가 듣냐면요. 미국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들어요. 보좌관들이. 왜? 너무 빈자리가 횡하면 좀 사진 찍기가 그렇잖아요. 보좌관들 앉혀놓고 국회의원들 나가서 자기 일 봅니다. 그게 코리아나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고 전쟁 때 작살났어요. 근데 이승만 연설을 듣겠다고 국회의원 다 온 거 플러스 미국의 육해 공군 장군들, 그 공산당이랑 끝까지 싸워 이긴 이승만 얼굴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미군 지휘관들이 국회에 올 일이 없는데 다 오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법부, 변호사, 판사, 검사, 법조인들, 이승만이 국제법에 대가니까 내가 이승만 이제 한미동맹 동맹이 국제법이잖아요. 국제조약 맺는 날이니까 내 연설 들어야겠다는 거야. 아, 미국 지도층, 또 미국의 역사 교수, 언론 교수, 교수들, 저 이승만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봐야지 어떻게 그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을 갖고 노냔 말이에요. 교수들이 또 다 들어오겠다 그래요. 미국 지도자들이 다 몰려오는 통에 자리가 모자른데 또 문제가 생겨요. 미국에 와 있던 중국 대사, 일본 대사, 유고슬라비아 대사,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 못 사는 나라 외교관들이, 야, 저 못 사는 나라 코리아가 이승만이 외교를 잘해갖고 미국 갖고 놀아갖고 미국한테 달러 다 받아내니 내가 이승만 연설 듣고 나도 외교를 잘해서 미국 달러 좀 우리나라 원조 좀 받아야 되겠다.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이승만 연설 듣겠다고 또 다 와요. 국회 자리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좌석표를 나눠줘요. 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그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미국 국회의원이 요 의사당 안에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이름 새겨진 자리가 있는데 표를 못 받아갖고 못 들어가게 생겨요. 그 국회의원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저 국회 안에 내 자리가 있는데 거기 내 이름 새겨져 있는데 내가 거기 왜 못 들어가야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 국회 지키는 수위가 대답, 그러길래 일찍 오셔서 줄을 서시지 왜 늦게 오셨냐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꽉 찼어요. 그 이승만 연설하는데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진 대목, 미 합중국 국민들과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한국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 도와줘서 고맙다 연설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Special thanks to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까요? Special thanks to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들을 한국을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쳐 장애인이 됐으니 미국 엄마들이 얼마나 참 희생을 많이 한, 거기다가 죽고 다친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가갖고 막 죽고 죽이다가 정신병 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고 그 망가진 미국 젊은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 미국 엄마들한테 얼마나 고마운 거야.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을 한국을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르니 미국 정부에서 텔레비 보던 미국 엄마들이 다 은혜가 되었고 막 눈물이 훌쩍훌쩍하고 집사님, 권사님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다 미국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승만 이렇게 연설합니다.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미국 젊은이와 한국 젊은이가 함께 싸우다가 함께 적의 총탄을 맞아서 함께
쓰러졌습니다. 함께 쓰러진 한국과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기독교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멋있어. 한국의 이름 모른 골짜기에서 미군 병사, 한국군 병사가 싸우다가 같이 쓰러졌어요. 같이 쓰러진 병사들이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그냥 여기저기 미국 전역이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이 세계적인 지도자들 아까 나왔죠? 다 일어나갖고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연설은 다 욕이죠.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기독교 국가란 미국이 전쟁했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무슨 휴전이냐? 휴전선 걷어치우고 전쟁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빨리 북한을 해방시켜갖고 통일시켜야지. 휴전선 그어놓으면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공산당 노예가 돼서 고생하는데 그거 왜 통일을 못 시키느냐? 그래서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한국이 통일이 안 됐느냐? 저 워싱턴의 비겁한 암소 같은 놈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이거는 정말 신랄한 욕입니다. 암소 같은 놈이 누구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을 암소라 그랬어요. 아니, 소에 비유하면 숫소지 왜 암소입니까? 숫소도 아니야, 암소야. 이건 무슨 얘기죠? 저건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저 거시기 떨어진 놈들이지. 그 남자가 용감하게 싸워야지 말이야. 그 좀 싸우다가 휴전선 긋고 도망치고 저 워싱턴에 들떨어진 암소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통일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미국이 전쟁하기 싫으면 전쟁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무기만 주면 우리 용맹한 한국인들이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선봉장이 돼갖고 휴전선을 밀고 올라가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때 연설을 너무 강경하게 하는 바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해달랜드로 다 해줬더니 암소래. 미련하고 멍청하고 비겁한 암소래니 그 군인 출신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미국이 그냥 이승만 정권 어쩔 수 없이 돈은 주면서도 계속 괴롭혀. 이승만을 계속. 이것 때문에 한미 관계가 가지고 그냥 헝클어져 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후회를 많이 해요. 저거를 보좌관도 없이 혼자 썼어요. 원고를 직접. 그 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느냐? 내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다. 이승만 박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승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신라 이후로 1300년 단일민족 단일국가였는데 휴전선 그어서 남북 분단이 되면은 이게 분단 상태가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언제 통일될지 몰라요. 이승만 박사 뭐라 그랬냐면 이 분단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2천만이 넘는 동포가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다가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질 것이다. 공산주의 하면 북한 사람들 수백만 명 굶어 죽는다. 50년 전에 이미 그걸 내다봤어요. 그 수백만 명 굶어 죽고 2천만 명이 죽을 고생하느니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전쟁을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 생각은 지금 무리를 해서 전쟁을 한 번 더 해서라도 빨리 통일을 시켜야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전쟁 안 하고 그냥 분단 상태 두면은 2천만 국민은 죽을 고생한다. 그 중에 몇백만 명은 굶어 죽는다. 우리 동족 몇백만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지금 전쟁 한 번 더 하자.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이 길어지고 북한이 아주 비참해질 거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저렇게 강경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대가로 한미 관계가 헝클어져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설하셨던 그 심정, 그 애국심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6.25 전쟁 때 한미동맹 맺게 된 얘기를 했는데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6.25와 이승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 남편 이승만이 전쟁을 어떻게 치렀나. 보면요. 독일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승만 박사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남편의 얼굴보다 남편의 등을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동안 남편의 침실에 가보면요. 이승만 박사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남편의 등을 봤다는 거예요. 늘. 그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늘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이승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6.25 전쟁 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승만이 미련했나요? 아니, 황인종 아시아인 동양인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 아이비리그 세계 최고 명문 국제법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지만 약소국으로 강대국을 갖고 놀았어요. 인류 역사 7천년에 제가 좌파들 이승만 비판하는 사람한테 딱 두 가지 질문해요. 첫째, 인류 역사 7천년에 이승만처럼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 지도자한테 할 말 다 하는 사람 있냐? 질문하면요, 전교조건, 노사극원, 좌파 누구건 아무도 대답한 사람 없어. 왜? 이승만처럼 강대국을 가지고 논 약소국 지도자는 인류 역사 7천년에 없습니다. 둘째,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처럼 약소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그런 조약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왜? 한미동맹처럼 강대국이 약소국 잘 살 때까지 지원한다. 절대 전쟁 안 나게 지켜준다. 이런 조약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인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프린스턴 나와서 좀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국제 외교를 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미련한 노인네에게, 이 우둔한 늙은이에게 제발 좀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 살아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처절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침대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부인 사모님이 가서 여보, 이제 잡시다. 지금 새벽 2시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남편 얼굴을 못 보고 남편 등을 보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기에 이승만 박사의 비서였던 올리버, 이승만의 비서 그러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요, 그분이요, 미국 연설학회 회장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연설 원고를 써준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미국 연설학회 회장, 세계적인 석학이죠.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를 코리아를 위해서 헌신해라. 월급도 안 주고 데려다가 비서로 썼어요. 실제로 월급도 안 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 못 줄 건데 네 인생이 영광인 줄 알아. 이러고 데리고 왔는데 진짜 그 사람이 영광입니다. 이러고 따라왔어요. 그 정도로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올리버 박사는 뭐라고 썼냐면요, 이승만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전쟁을 하는데 낚시를 하러 자꾸 갔다는 거예요. 낚시를 하러.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2시간, 3시간 낚시를 해요. 이승만 박사는 특이한 게 낚시를 하는데 대통령이면 경호원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경호원들 보러 너희들은 강가에 좀 서 있어. 혼자 배를 몰고 가는 거야, 위험한 게. 그 낚시를 2시간, 3시간 하는데 물고기 또 한 마리도 안 잡아갖고 와요. 그 올리버 박사가 비서로 있으면서 저 양반 왜 경호원도 없이 위험하게 혼자 강가 나가갖고 2시간 몇 시간 낚시하는데 왜 물고기도 못 잡아? 나중에 올리버가 썼어요. 낚시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간 것이었다. 전쟁하고 정치하다가 급한 일 있으면 나 피곤한데 낚시하러 갔다 올게. 이러고 혼자 가서 배를 띄워놓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배 위에서 혼자서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제발 지혜를 주옵소서.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승만이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요, 인류 역사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제목은 상호방위조약. 이 한미동맹이 맺어져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처음 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미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나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좋은 집에 시집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못 살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은 저녁 예배 땡,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둘째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나라가 진짜 잘 됐어요. 이승만 박사가 6.25 때 막 기도했더니 망할 나라가 살아났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나라가 잘 발전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지금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하니까 나라는 엉망이 돼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자식은 잘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부모님들은 대학 못 갔는데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부모 세대는 대학 못 갔지만 자식들은 대학 간 자녀들이 많아요. 자, 기도한 그대로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똑똑해졌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했더니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대학 나온 우리 아들 딸이 취직이 안 돼요. 옛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때는 한국 경제가 팡팡 돌아가니까 한 30년 전에는요, 대학 안 나와도 취직 다 됐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하고 돈 번 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나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라 경제가 쫙쫙쫙쫙 뻗어가니까 대학 안 나와도 일손이 모자라요. 취직 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 위한 기도 안 하니까요, 내 기도 그대로 돼요.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대학 다 나오고 두 개가 딱 결합되니까 대학 나온 내 아들이 취직이 안 돼요. 올해 한국에서 1등하는 세계에서 뭐 60등 안에 들었다 그러죠. 세계적인 명문으로 계속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졸업생 취직률이 69%. 서울대 나오는데 31%가 실업자예요. 올해 연세대학교 졸업식에 연세대 학생들이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연세대 나오면 뭐하나? 취직이 안 되는데. 서울대 연세대가 취직이 안 되면 다른 대학은 어떻게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 자식, 우리 가정, 그리고 나라는 뒷전이니까 어떻게 되죠? 내 자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똑똑해졌는데 대학 나왔는데 나라 경제가 엉망이니까 대학 나온 똑똑한 내 아들이 실업자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튼튼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도 믿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잘 발전해줘야 처녀 총각들이 마음 놓고 시집장가도 가고 자손도 번성한 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기초가 무너지면 뭐가 남을 게 있겠어요? 이승만이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더빗 기독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크리스찬 리더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달라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건국 대통령의 발자취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꾸는 살아있는 크리스찬들 다 되도록 더빗교회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